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오후 방북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지선에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지 변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 원장님, 일단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반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과 몇 달 전만 해더라도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이었다가 지금 확 한꺼번에 이제 남북대화 물꼬가 터지는데 이렇게 똑같이 중요한 국익을 놓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나?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은 히틀러에 속아서 유화책을 편 거기에 넘어간 영국 총리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핵을 논의하지 않으면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마치 북한 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축하 사절단이라고.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참 이럴 때일수록 이게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어떤 그런 의도에 말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여야가 힘을 좀 모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북한에 갔다 온 특사단의 문제점이 되돌아온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좀 세게 몰아치는 거는 결국 어느 누구에도 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보다는 약간 수위가 낮긴 한데 역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른미래당의 태생적으로 앞으로 뻗어나갈 공간,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는 보수적인 정당의 색채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한국당과 연대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것이 정당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당히 강하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바른정당이 그 반면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가는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한국당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다만 방법적으로 보면은 한국당은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마지막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사를 보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를 하면 북한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의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북한 핵이 극도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가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 핵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 전까지 최소한도로 북한을 대화의 장면을 끌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보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온 국민이 북한 핵을 포기해서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같은데, 다만 정당에서 했던 접근 방식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야당도 일정 부분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바른정당으로 잠깐 저희가 혹시 작가가 좀 아쉽게도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당인데, 일단 정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100일 남아가지고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이 지방선거의 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도 야권의 후보가 누가 오르냐, 안철수 등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이제 관심이자 꽃은 이제 서울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상당히 우월적인 위치인데, 다만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4-5명 후보가 만만치 않은 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일강 다중 구도지만 실제적으로는 1인하고 3방 포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포위 국면을 이제 과연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 지금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지금 하나의 큰 관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주목되는 것은 이제 야권의 연대 여부입니다. 과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1대1의 후보를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한판 승부인데 현재로서 본다면 문재인 변수 말하자면 문재인 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 당선될 가능성, 그러니까 유리한 구지를 선점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단일 후보를 내서 그 후보가 또 상당히 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새로운 안철수 명망가, 전 대표 거물급 같은 그런 인사를 부분. 내세우면은 한판 해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라고 봅니다. 야당에게 있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연대는 뭐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뭔가 묵시적으로 지금 연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효과, 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이요.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역효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말하자면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둘이 뭉쳤다. 말하자면 색깔도 다르고 말이죠. 전혀 모양새도 어울리지 않는 두 정당이 억지로 하나로 뭉쳤을 경우에는 그거는 상당히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를 단일 후보를 해서 저 정도면 두 색깔이 다른 정당이 공통 분모를 합의할 수 있겠다라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설득력이 있을 때 그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건 정치 공학적인 야합이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순간 바로 역풍이 몰아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출마를 확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정치한 지가 이제 꽤 됐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는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보면 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100% 나온다.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역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특히 안철수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습니까?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서 나와서 선거 국민에서 대중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일정 부분 본인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전 대표가 나오면 연계가 이제 될 수 있다. 경기지사에도 한국당에서 남경필 지사를 좀 밀어주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식으로 또 연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라든지 인천까지도 같이 이제 다 맞물려서 이제 하나 세트로 해서 역할 분담 연대 전략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똑같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 빨간색, 파란색 못지않게 지금 색깔이 다른 건데 만약에 그게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가버릴 경우에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자칫 자유한국당의 색깔을 덧입혀서 중도 정당이 아닌 어찌 마치 극단적 변화 무슨 뭐 사이비 수구 정당처럼 비춰버릴 경우에는 아주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손해 날 건 없습니다. 이미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고 본인은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터에 어느 정당이든지 올 수 있으면 이길 수만 있으면 해보겠다. 흥미호 백묘로 이제 이른바 해서 손해 날 건 없지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20석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한 마당에 섣불리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에 연대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그나마 지금까지 표방한 중도의 이미지가 퇴색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번에 단일 후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한 곳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합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 이것은 바로 선거연대의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국당의 전략이 물론 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크고 정당의 지위,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위도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도 크지만 예. 결국은 이것이 총선과 대선까지 국면에 갔을 때 안철수의 바른미래당의 어떤 이미지를 예. 한국당이 마지막에는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내세운다는 것, 네. 그런 것이 정치적인 손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당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보험들기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교섭단체 이야기만 했는데요. 예. 비교섭단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예. 그러니까 16 플러스 지금 4인가요? 그렇게 해서 20석을 만들어 보겠다. 예. 공동 교섭단체를 한번 꾸려보겠다. 좀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일단은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밖에 무소속이 2명이 들어오면은 20석이 초과가 되면요. 일단 뭐 청와대 회의라든지 거기서 거점 지위가 상당히 예. 확보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국민의당도 역시 뭐 40석이 됐고 예. 있었지만 제대로 그 역할에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는요, 의석 하나, 둘, 셋, 또 20개가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국정에 있어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감성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나 전략들을 펴느냐, 이게 사실 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자리매김한다면 뭐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이번 지방선거에 좋은 평가를 내겠지만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말이죠. 숫자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정말 왜소한 군소 정당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앞서 나가는 걸 수 있는데 만약에 공동 교섭단체 논의가 좀 성사가 돼서 네. 정책 연대가 돼서 이게 지방선거 좀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인 철학과 이념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정치적인 아무리 우리 정당이 뭐 무지개 정당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확실하게 컬러가 다릅니다. 예. 정치적인 철학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 정치의 어떤 측면에서 정당 정치 발전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어떤 정당 표심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어떤 정당 정치의 원리에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정당별 지지도 CG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보니까 이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은 지지율이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비슷한데 바른미래당은 또 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좀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좀 계획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달째 거의 이제 3배, 예. 2.5배 차이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밀리기 큰 차이가 냈거든요.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3개월 남짓 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칠 예. 경우에 정말 자유한국당으로서 이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변수가 뭐냐, 정당 지도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항상 저는 상황 변수보다도 예. 인물 변수를 중요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죠. 인물 중에는 이제 문재인 변수와 홍준표 변수가 예. 있는데 문재인 변수는 거의 뭐 60% 이상을 한참 넘어가고 있고 예. 광주,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85% 가까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같은 경우도 사실 광주, 말하자면 호남이 지지 기반이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두 당은 안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람방이나 격가지로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홍준표 변수가 과연 돌파할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데 지금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야당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예. 있어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물꼬가 트여질까 이런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완전히 이제 히틀러 운운하면서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거 말하자면 치고 빠지기를 해야지 홍준표 예. 입장에서는 계속 치고 또 치기는 강경 일본도의 정책을 펼 경우에는 전략을 펼 경우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당 지지도 예, 보셨는데요. 저런 네. 여론적 지지, 대통령의 지지율 상당히 높고 예. 민주당 지지율 상당히 고공행진 50%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대가 여론적인 지표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인 성과물로 국민들이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 예. 저런 지지율을 가지고 이번 지방 6.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앞으로 100일 남지 않았습니까? 예.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 소수 정당인 민주당이 정권도 잡고 지방 정권도 장악을 하면 예. 지방 정권과 중앙 정권을 동시에 장악하는 기회이자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책임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지방선거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런 것을 보이고 있지만 예. 한국당이 노리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가 되면은 집권당이 책임이 막강해지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실패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책임이고 집권당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높을 때 정말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예. 그 성과물을 앞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이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한다면 예. 나머지 대통령 임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책임이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부산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 부산시장을 좀 배출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데 지금 여론조사도 나쁘지 않고요. 혹시 뭐 어떤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때가 지방선거가 한 10여 년 전에 김정길 전 예. 장관이 나왔을 때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인 거죠.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장을 해서 많은 것이 뚫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구를 뚫었지 않습니까? 예. 대구 신지항에서 김부겸 장관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 뚫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부산입니다. 예. 만약 부산시장만 요번 지방선거에 뚫어진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네. 거듭날 수가 있죠. 완성이네. 근데 지금 예. 반대로 보면은 상당히 뚫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춘, 뭐 오거돈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이 야당 후보 박빙하거나 또 우세한 그런 뭐 상황들을 막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경쟁에서 집중 포화를 쏟을 곳은 지방에서는 부산이다. 부산 상륙 작전을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 부산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역시 교수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뭔가 이런 전망해 주셨거든요. 같은 의견.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 열린우리당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나갈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원이 예.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는데 뭐 그 창당 작업은 실패를 했지만 그 후예들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해서 지금 예. 정치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나 어떤 정치적 기반으로 보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방금 우리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상륙 작전이 아닌가. 예. 부산 상륙 작전은 지금 한국당에서는 서병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고 예. 그리고 사무총장하고 뭐 여러 가지 굵직한 그리고 해운대 구청장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병수 현 구청장을 시장을 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오거돈 시장이 출마해서 간발의 차로 예. 처음에는 앞서다가 마지막에 뒤집혔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의
지형은 그때보다 훨씬 다른 지형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이상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1년 정도 된 적폐청산의 개혁의 화두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산도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이태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 부산은 원래 야당 도시입니다. 야세가 강합니다. 네. 야당 DNA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부마 항쟁도 그렇다시피 예. 그러나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3당 합당으로 여당이 돼버린 이후에 예. 이게 갑자기 야도가 여도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의 혼란이랄까 이런 게 좀 지역민들 겪었죠. 예.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2대 야당 예. 어떤 진보적 대통령이 배출하면서 부산의 지역 민심들은 다시 야도 본래의 모습으로 어떤 되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다 당 대표가 모여서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제1야당의 대표고 물론 2번에 걸쳐서 거부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예. 대북 특사를 보내고 앞으로 2개월 뒤에 어떤 북미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 상당히 큰 시점에서 예.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안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 야당이 있지만 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권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치고 특히 야당도 국정의 책임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사기원이 6일인데 6일 날 특사기원 내일 특사기원을 예. 일하면 바로 7일 날 지금 5당 대표가 지금 열리기로 오늘 발표를 또 좀 전에 했는데 청와대에서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에서 특사들이 김정은한테 무엇을 듣고 왔는지 대북 특사의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예.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불참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의무를 저는 저버렸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도 밤새 많은 생각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한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은 대통령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옳을 것인지 예. 아니면 이런 핵 위기, 북한의 핵 위기와 북미 충돌 직전에 있을 때 정치권의 제1야당의 총수로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예. 그 두 가지를 놓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뭐 청와대 오자 5당 대표에 참석을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예. 발표를 정무수석에 통보를 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고 예. 이것만큼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협조를 해준 예. 이만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금보다 줄 걸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포용하고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담인데요. 예. 비교섭 단체 대표가 조배숙 대표 그리고 이정미 대표, 민평당, 정의당 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여성 대표시고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우리는 교섭 단체만 해보자 이렇게 했다 지금 어쨌든 같이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절대로 청와대에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또 홍준표 대표가 갔단 말입니다. 예. 말하자면 그 말씀은 할 수 없이 간 거죠. 근데 아마 방금 말씀한 대로 정말 의석이 적은 예. 정당들하고 같이 역할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아마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봅니다. 존재감 좀 과시해서 예. 여러 명이 가지만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은 나 바로 홍준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 이슈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예. 훨씬 더 강도 높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톡톡 튀는 그런 행보를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참여를 안 했다가는 좀 안보나 외교 이슈에서 좀 본인이 한국당에 특히 배제될 것 같은 그런 좀 위기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아니, 생각이 저는요, 들어요. 예, 그것도 물론 있죠. 예. 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한 남북 문제가 팍팍 터지고 있는데 예. 다 여야가 모이는데 제1당 후보가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국민들이 생각해도 납득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 이유지만 예. 아마 내부 속사정은 자유한국당 내부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정면으로 홍준표 리더십을 비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번엔 좀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거고 거기다가 사실 국민들이 여론 네. 민심이 그동안 너무 청와대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발목 잡기다. 아마 이런 비판의 압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보였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 50%나 되고 예. 본인은 그렇게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하고 뭔가 존재감 극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19%밖에 되지 않는 이 뼈아픈 현실 예. 속에서 계속 안티 공격으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존심 상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 한번 트로이 목마처럼 뭔가 목소리를 높여보자라고 방향 선회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주 정도의 검찰의 소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은 이 소환 시기가 언론에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환이 되고 나서 뭐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예. 신문에 보면 이제 볼링장에서 하는 거 마지막 볼링이요? 예, 나머지 돌이 다 쓰러지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스페어 처리라고 검찰이 예. 마지막 돌을 지금 남겨둔 것 같습니다. 횡령, 배임, 증거인멸,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예. 그리고 뇌물 혐의까지 지금. 국정원 특활비 수수, 또 군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횡령 부분이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커지고 이제 100억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물론 혐의입니다. 혐의고 물론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뭐 청구됐고 예. 일정 부분 또 청구돼서 기각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속된 구속된 분도 사람도 있고. 측근도 예.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저는 뭐 해봐야 된다고 보고 예. 그 아들 시영 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혐의 공범이라고 지금 뭐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물론 직전 대통령은 아니지만 보수 정권의 10년을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은 우리 헌정사의 또다시 불행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뭐 저는 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 잔혹사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예. 포토라인에 섰죠. 그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 선다면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5명이 검찰에 소환되는 정말 기구한 전직 대통령 잔혹사를 우리가 이제 네. 보게 되는 건데요.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뭐 흔히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막 같은 보수 정권에서 문제가 많다, 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의혹이 쏟아졌는데 네. 결국은 이게 현실이 됐다. 그래서 문제 의혹이라든지 말이죠, 어떤 권력의 어떤 부정부패 척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계속 검찰에 소환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플 거고 개인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예. 뼈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6월 개헌은 사실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당이 반대해서 10월이라도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대통령이 모든 것에 정점에 있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다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내각제도 좋고 대통령 권한을 미국식처럼 순수 대통령제로 하고 예산권도 국회로 다 넘기고 예. 돈과 관련된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가급적 갖지 않고 순수한 통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향적으로 해야만이 헌정사의 불행인 대통령이 끝나면 다 구속된다. 이러면 이것이 뭐 어떻게 네.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호 교수님 말씀이 사실 국민 여론이었거든요. 예. 대다수 여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대통령이 네. 제왕적인 거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물결이 왔는데 금년 넘으면서 이제 야당이 시간이 없다라는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은 아마 선거 중에 중요한 어떤 구도 중에 프레임 중 하나가 개헌 찬성파 대 개헌 반대파 아마 이런 구도가 많이 국민들한테 가면서 이건 역시 이 프레임 역시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대담은 개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